조영빈 차장님께서는 지금 원격으로, 저희는 지금 스튜디오에 있는데요. 원격으로 좀 접속해서 발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조영빈 차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KT 조영빈이라고 합니다. 일단 발제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하고 연결을 해서 5G 개념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그 다음에 시니어 서비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실의 실버 산업의 현실에 대한 거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서비스 방향 그리고 향후에 비즈니스가 어떤 형태로 가면 좋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통계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실버 계층 자체가 소득이 양극화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시장이 진행하는데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일상적으로 소득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의 차이가 결국은 이제 복지냐 고용이냐 건강이냐 이런 부분들이 연계가 될 거라고 보입니다. 일단 그런 형태의 산업으로 봤을 때 실버 산업으로 봤을 때 현재 나와 있는 그런 시장들을 보면 대부분이 주거관료, 그 유료 양로원이나 이런 쪽하고 의료 쪽, 그 다음에 여가활동, 금융활동은 보험이나 자산관리 이런 쪽들이고 사실 사업하는 입장에서 이런 시장들이 기존에 하시던 업체들 위주가 대부분이거든요. 일단 4차 산업이다, 5G다 이렇게 얘기 나오면 이제 또 새로운 뭔가 사업거리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저희 쪽 입장이라 일단 이런 부분들에 조금 시장 접근을 기존에 하던 방식하고는 조금 다르게 접근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이 파편화되어 있다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플랫폼 사업으로 어떻게 기획을 할 것인지 그리고 물리적인 연계보다는 화학적으로 어떤 형태의 서비스로 활성화시킬 방안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필요할 거라고 보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일단 기술적으로 5G가 어떤 형태로 접근이 되는지 우선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통신이 이제 2G부터 5G로 이렇게 올라갈 때 어차피 데이터량이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데이터를 전부 커버를 하기 위해서 LTE랑 5G 이런 기술들이 이제 계속 요구가 되는 상황이고 현재 실버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냐 안 하냐 약간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죠. 이런 부분에서 일단 5G는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고속, 초연결, 초저지연. 이 각 부분에 대해서 이런 서비스 모델이 이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일단 초고속 같은 경우에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에 이제 버스 정량 차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는 그 대역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진 대역만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5G는 이제 가변 차선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차량이 없으면 많이 쓸 수 있는 쪽으로 옮겨서 속도를 더 높여줄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동일한 양의 데이터를 보낼 때 조금 더 짧은 시간에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지연이 더 예전보다는 더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연이 없다라는 것 자체는 이제 산업화나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빠른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초연결성인데 이 부분은 이제 LTE 아까 M1 말씀하셨는데 IoT 부분에서 사용하는 부분하고는 동일합니다. 저희는 이제 LTE M1도 사용을 하지만 일단 5G로 가면 더 촘촘한, 더 많은 디바이스들이 5G 망에서 사용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 현재 표준화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 입장에서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성에 대해서 이제 각각 이제 서비스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초고속으로 가면 대부분 이제 미디어 서비스들입니다. 동영상들을 뭐 본다거나 이런 쪽인데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거는 이제 4K나 8K, 8K 정도 영상, 고화질의 영상하고 VR 사업 쪽에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실버에 어디에 쓸 수 있을 거냐, 이런 부분은 좀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초저지연은 일단 내가 뭔가 제어를 했을 때 그 제어하는 데 시간이 걸리면 굉장히 위험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자율주행 서비스들 있죠. 차량이 부딪히는 시점인데 이걸 피하지 못한다거나 판단을 못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5G에서는 자율주행차를 중점적으로 많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연결성은 이제 많은 센서들이나 디바이스들을 연결하는 스마트 팩토리, 뭐 스마트 홈 이런 쪽에 이제 사용하는 그런 서비스 모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저희 쪽에서 이제 하는 게 4K VR 서비스도 있는데 이건 이제 영화를 보거나 뭐 게임을 하거나 이런 쪽에 쓸 수도 있지만 실제 실버 쪽에서 쓸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그 치매 관련 예방하는 그런 컨텐츠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시각이나 청각에 대해서 어떤 반응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테스트 용도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상현실 실감 미디어를 통해서 뇌 훈련을 해서 뭐 치매 예방한다. 이런 컨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차는 뭐 아시다시피 차량이 이제 운전자 없이 돌아다니는 건데 이런 것들을 할 때 차량 자체에서 이제 판단해서 제어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네트워크를 통해서 원격의 플랫폼에서 이제 차량 판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저지연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초고속도 지원이 돼야 되는 그런 서비스들입니다. 그리고 차량에서는 이제 V2X라고 해서 차량간 통신하는 거, 그다음에 차량과 네트워크, 차량과 인프라 통신하는, 그리고 차량과 그 보행자들 통신, 이런 부분에 의해서 교통사고를 최대한 줄여주는 부분이 적용될 수가 있고요. 현재로는 이따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로봇에서도 이제 5G 로봇으로 진행이 되는데 기존에 이제 제어하는 게 아니라 플랫폼에서, 그러니까 서버단에서 로봇을 제어하고 관리를 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어서 모든 로봇들이 다 통신망에 물려서 동작을 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라스라고 해서 로보틱스 에즈 서비스라고 한 부분이고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월 사용료만 내서 로봇을 쓸 수 있다.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공장이나 물류 센터에서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스피커들 많이 나왔는데 일단 기가진이가 이제 저희가 출시를 하면서 17년 정도에 출시를 하고 지금 현재는 한 250만 가입자인데 인공지능하고 셋톱박스, TV를 연결한 뭐 최초의 서비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뭐 집에서 노인분들이 대화를 하면서 제어를 하고 뭐 이런 형태로 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 제공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실내 공기질 측정하는 뭐 센서나 아니면 홈 IoT 제어하는 서비스들 이런 것들 많이 나올 거로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홈 헬스케어 쪽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와치를 이용해서 실내에 어떤 그 사용자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초연결성 부분일 거고 집에 있는 센서들하고 이런 손목 시계의 디바이스하고 연동을 해주면 좀 더 많은 서비스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향후에 실버 서비스 중에 저희들이 하나 좀 유심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 이제 자율주행차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운송 부분에서 5G하고 연결하는 그런 서비스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부분 이제 실버 계층들이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차량 면허증을 반납하는 추세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운전하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아니면 위험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반납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운전하면서 사고도 많이 나거든요. 일단 그런 부분인데 미국이나 해외 쪽에서는 NEMT라고 해서 비응급 의료 운송 서비스가 있습니다. 66년부터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모빌리티 애저 서비스, 그러니까 마스 서비스와 연결이 되면 단순하게 내가 급해서 119 응급차를 부르는 게 아니라 평소에 이제 외래로 계속 병원을 방문한다든지 이렇게 이동을 할 때 내가 정해져 있는 차량을 예약을 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을 지정을 하면 그 차량을 타고 돌아다닐 수,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형태의 서비스도 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지금 현재 뭐 노인 정령 구급차가 있지만 이제 그런 거 외에 일반적인 그 우버나 같은 그 뭐 타다 그런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를 그냥 바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해외는 이제 우버 헬스하고 리프트에서 그런 서비스를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국내에서도 좀 도입이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은 이제 보험사에서 이제 제공을 해주면 상당 부분 이제 비용 절감이나 이런 게 예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 이제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없이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약을 하면 집 앞까지 와서 내가 원하는 병원, 뭐 어디 놀러 갈 수 있는 곳, 이런 데를 이제 좀 같이 갈 수가 있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쪽은 앞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대부분 이제 보험사하고 연결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워치가 이제 심장 질환이 있는 그 환자의 부정맥을 체크를 해서 응급실 911로 전화를 해서 구한 사례들도 여러 명 나오고 있고요. 일단 그런 사례들을 보면 웨어러블 디바이스든 IoT 디바이스든 어떤 개인적인 부분에서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을 거고 거기에서 이제 참여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일단 그리고 뭐 독거노인 뭐 돌봄 서비스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요. 단순하게 이제 대부분 이제 실버 서비스라고 얘기할 때 나오는 얘기들이 전부 다 독거노인 아니면 뭐 치매 환자 뭐 이런 쪽으로 좀 약간 극단적으로 가는 경향들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상적으로 정상 생활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이런 서비스를 좀 쓸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의 서비스 시나리오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수익 모델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현재 알렉사는 현재 의료 상담이나 맞춤 보험 상품 이런 부분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약국 면허까지 취급을 하고 있어서 처방전을 받으면 그 약을 배송을 받을 수 있게, 그러니까 병원에 꼭 가지 않더라도 배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단 병원에서 보면 이제 약을 뭐 언제 먹어야 되냐라든지 그다음에 뭐 내 현재 상태가 어떤지 그런 걸 측정을 하면 간호사나 의사들이 차트를 적는 게 아니라 이제 말로 데이터를 입력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차트에 대해서 말로 이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병원에서 서비스가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퇴원할 때 택시를 부른다. 아까 NEMT 말씀드렸지만 내가 그냥 퇴근할 때 택시를 부르는 게 아니라 정해진 보험사에서 제공해주는 뭐 차량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제 병원을 예약을 해야 될 경우에
AI 스피커한테 예약을 해달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총체적인 서비스 시나리오들이 조금 만들어지면 아무래도 좀 더 나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뭐 디바이스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센서류들 디바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 타액으로 해서 호르몬 수치 변화를 다 체크를 할 수도 있고, 뭐 향후에는 이제 코로나나 뭐 이런 것처럼 어떤 바이러스 질환에 대한 거를 체킹해서 병원에 보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디바이스들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DTC로 유전자 검사하는 것까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제 뭐 적당하게 이제 비용만 지불을 하면 내가 원하는 내 의료 정보들을 좀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제공이 될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뭐 치과에 안 가고 내가 사진을 찍으면 뭐 원격 의사한테 뭐 컨설팅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도 디바이스들이 나올 거라고 보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원격 의료에 대한 부분이 이제 국내에서는 조금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일단 향후에는 이제 좀 더 많이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뭐 제가 봤을 때 이제 실버의 가치를 창출하는 거. 그러니까 기존에는 대부분 뭔가 케어를 해줘야 되고 뭐 이런 부분에 국한해서 돈을 쓰는 사업이었잖아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비용 관점이 아니라 뭔가 생산성과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없을까?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지금 앞으로는 어차피 노동력이라는 게 기계에 의존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인간 주도 경제 활동하고 물리적인 로봇의 그 작업 활동 이런 것들이 이어져야지 될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물리적 노동 생산성은 어차피 낮아지는 거고요. 그럼 그걸 로봇으로 대체했을 때 그런 향상된 생산성이 이제 사회화는 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좀 나왔으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거고, 뭐 그게 일례로 뭐 로봇세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실버 계층이 사실 그냥 나이만 들었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경험들을 쌓으셨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젊은 세대한테 넘어가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뭐 서로 이제 세대 간의 갈등도 있긴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얼마 전까지 세 번째 보기도 했는데 이 인턴이라는 영화가 사실 보면 굉장히 흥미롭거든요. 일단은 그런 나이가 많은 그 시니어가 이제 젊은 IT 기업에 들어왔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지켜보면서 이게 그냥 케어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뭔가 새로운 걸 창출할 수 있는 존재로도 하나의 또 다른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차장님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그 일목요연하게 어려운 이 5G의 개념을 설명을 해주셨고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에 대한 설명과 또 그 안에서 다양한 모델의 시니어 비즈니스들이 어떻게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이제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다 담아서 잘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두 분 발제자의 발표를 들었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토론을 진행을 하겠는데 지금 5분 정도 휴식하겠습니다.